선택적 임신을 통해서 인간을 개량시켜야 된다. 열등한 사람은 우월한 사람의 지배를 받을 때 훨씬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8년 11월 달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전 세계가 경악을 했던 일인데, 우선 디옥시리보핵산이라고 부르는 DNA는 세포 내에 존재하는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생화학자들이 붙인 화학적 이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유전자는 유전 현상을 담당하는 물질적 실체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유전학자들이 붙인 기능적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색체는 무엇이냐? 세포 안에서 특정 염료에 잘 반응을 해서 잘 염색되는 물체를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조직학자들이 현미경 관찰을 토대로 붙인 이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보면 서로 다른 전공 영역의 과학자들이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연구를 지속해 오다가 새로운 발견을 하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후속 과학자들이 연구를 계속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용어가 완전히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20세기 들어서 생화학과 유전학이 만나서 분자 생물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탄생하면서 더 많고 정교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염색체를 구성하는 핵심 성분이 DNA이다. 그리고 이 DNA 중에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일부분이 유전자이다 라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 DNA의 모습을 좀 묘사를 하려면 아무래도 이 화학자들이 붙인 이름이어서 화학적인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아마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DNA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연결된 고분자입니다. 여기서 또 새로운 용어 하나가 등장하는데 뉴클레오타이드라는 용어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뭐냐? DNA의 구성 단위이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설명이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개에 이루어져 있는 오각형 모양의 오탄당 그리고 인산, 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체세포 하나에 약 60억 개에 달하는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된 DNA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60억 개 중에서 절반인 약 30억 개는 아빠한테서 물려받은 것이고 나머지 절반인 30억 개는 엄마한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자, 염기는 4종류가 있는데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입니다. 이 염기의 배열이 바로 유전 암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 암호를 해독한다, 유전 정보를 밝힌다라는 말은 이 염기의 배열을, 그러니까 염기가 어떤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낸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DNA 모습이 대략적으로 짐작이 갈 텐데,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과 인산 사이에 공유결합, 일종의 화결합입니다. 이 결합을 통해서 쭉 연결이 되어서 아주 긴 중합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염기와 염기 사이에서는 수소결합이라는 또 일종의 화학적 결합이 일어나고 이 수소결합을 통해서 두 가닥의 나선형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DNA 이중 나선 구조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DNA 구조라고 그러면 이 이중 나선 구조를 뜻하게 됩니다. 현미경으로 직접 관찰은 되지 않고요. 염색약을 통해서 염색을 했을 때는 현미경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특정 시기, 그러니까 DNA가 좀 뭉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염료를 처리하면 눈에 현미경으로 보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과 종 사이는 좀 비교적 큰 차이가 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기고 취향도 다르고, 그리고 이렇게 다른 건 사람과 대부분의 또 동물들은 유성생식을 하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각각의 생식세포를 만들어내고 이 생식세포가 만나서 하나의 수정체가 만들어지고 이제 발달 과정을 거치게 되는, 이걸 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유성생식이라고 그러고,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눠지는 무성생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유성생식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전적 다양성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도 간혹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태어나는데 바로 일란성 쌍둥이가 됩니다. 저도 어릴 때 제가 좀 속을 썩이면 아버지로부터 엄마를 닮아서 이렇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또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상도 받고 이러면 아빠를 닮았다 이런 얘기도 아버지로부터 많이 들어서 일종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은연중에도 또 묻어져 있기도 한데, 근데 사실 지능이 유전일까? 이게 굉장히 관심사죠. 그리고 지능이 유전이라면은 사실은 또 곤란스러운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열심히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질문을 조금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답을 하려면 우선 용어 설명을 또 조금 더 해야 됩니다. 하나는 유전자형이고 또 다른 하나는 표현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유전자형은 말 그대로 개인의 유전적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반면 표현형은 유전자형이 주어진 환경 하에서 드러나게 되는 형질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강조를 해야 되는데, 유전자형과 표현형이 바로 직접 대응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유전자형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가 표현형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입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짚어야 될 점은 표현형이 측정할 수 있어야 과학적 연구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표현형을 측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과학의 영역으로 포섭되기 힘들죠. 왜냐? 과학의 핵심은 측정을 해서 수치를 부여하는 것. 이게 과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후의 현대 과학의 모습은 다 측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측정을 하지 못하면 과학적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유전적 성향이 아주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 주량부터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주량은 측정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주 몇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게 쉽게 측정이 되죠, 비교적. 그리고 주량을 결정하는 알코올 대사 과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량에 대한 과학 연구를 용이하게 만들어주고, 그래도 비교적 주량에 대해서, 또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과학적 설명이 상당 부분 가능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별 차이가 나는 걸 아주 정밀하게 설명하는 건 여전히 좀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능은 어떨까요? 자, 우선 지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굉장히 문제겠죠.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측정해야 지능을 파악했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겠죠. 자, 지능이라는 것이 아주 복잡한 데다가 굉장히 모호한 개념입니다. 자, 시험 문제 잘 풀어서 점수 잘 나오면 지능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기 힘든 면이 있겠죠. 또 다른 또 큰 문제는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을 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이 사교육 시장이 발달해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자, 누군가가 교육비를 지출을 해서 사교육 시장에서 그 교육 환경에 노출이 되면 당연히 성적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환경 요인까지 고려를 해서 보면은 사실은 지능이 어느 정도 유전이 될 것이냐, 굉장히 쉽지 않은 면이 있죠. 그래서 지능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얼마나 많은지 이 부분도 우리가 잘 모르고, 그리고 이 많은 유전자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해서 이 지능이라는 표현형을 만들어낼 건지 이것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 책임 있는 과학자, 또 저처럼 이제 학교에 있는 입장에서는 딱 잘라서 이게 유전이다,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속설들은 좀 있겠지만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반드시 있다. 그래서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알프레드 비네라는 프랑스의 의사이자 심리학자가 개발한 일종의 이제 측정 도구이긴 합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발달 장애가 있는 아동을 좀 빨리 식별해서 어떻게 학습시킬까, 그리고 학습 효과가 과연 나타나는가, 이걸 판별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비내도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걸 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강하게 주장한다든지, 학생들을 서열을 이걸로 구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IQ 테스트 방식이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가지고 가서 이걸 우생학적으로 활용을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겁니다. IQ가 어느 정도 지적 능력을 반영한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있지만은 이게 지능의 모든 걸 얘기를 해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아직도 지능이 무엇이다라고 명쾌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학자들의 어느 소통 방식들이 있는데, 과학자들은 A는 B이다 이런 말은 사실 좀처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는 A는 B가 아니라고
아니 말할 수 없다. 아주 좀 복잡하죠. 자, 이게 항상 이제 여지를 남겨두고 측정을 한다는 건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일부를 가지고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세포 자체를 측정할 수가 없죠. 세포의 활성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 세포가 가지고 있는 활성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만 탁 찍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주 극히 일부분 단면만 보는 것이지 그게 전체를 대변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제 몇몇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IQ 조사를 해보면 IQ가 서로 좀 연관관계는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쌍둥이끼리는 한 명이 높게 나오면 다른 한 명도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연구는 돼 있는데 이 IQ라는 것을 우리가 지능과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여서 조심스럽게 좀 얘기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고 지능이 유전될까? 뭐 이것과 상당히 유사한 또 유형의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측정이 문제인데 닮음을 어떻게 정의해서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문제겠죠.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으면 과학적 접근이 가능한데 좀 제법 쉽지 않아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자, 우선 미간 사이의 이 길이를 한번 재고 콧대 높이를 재고 턱선의 각도를 재면 얼마나 닮았다. 이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아주 간단한 국소적인 성형수술만으로도 전체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 보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신체적 특징을 아주 정교하게 수치화시켜서 그걸 다 모으면 닮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기고요. 반대로 직관적으로 판단하거나 아니면 첫인상을 보고 판단을 해서 닮았다라고 판단한다면 심리적 요인, 기분 이런 것들이 개입되어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평가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닮음이라는 건 과학적 개념일 수도 있지만은 또 미학적, 미적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닮음을 측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아들한테는 엄마한테 없는 Y 염색체, 성염색체가 있죠. 그 다음에 아빠가 딸한테 X 염색체 하나를 물려주는데 아빠가 물려준 X 염색체는 딸한테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닮음은 지능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주 쉽게 답할 수 있는 유형의 문제는 아니고 아마도 그렇게 믿고 싶은 게 투영되었을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뻐 보이는 면은 저를 닮은 것 같고 제가 좀 안 좋다고 느끼는 면은 엄마를 닮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근친혼이 금지되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전학적 측면에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우선 역사 속에서 좀 한번 해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럽의 왕가를 보면 간혹 근친혼을 한 적들이 좀 있습니다. 유럽 왕실 가문들 중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컸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경우에는 근친혼을 통해서 가문을 유지하려는 집착이 매우 심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인 근친혼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유형의 유전병들이 생겨났고 600년이나 지속해왔던 그리고 유럽을 지배했던 이 합스부르크 가문은 1700년에 이르러서 카를로스 2세를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합스부르크 가문의 사람들은 가장 유명했던 게 이제 주걱턱으로 유명했는데 카를로스 2세의 경우에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래턱이 앞으로 심하게 튀어나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근친혼이 되면서 주걱턱이 더욱더 발달하게 된 이런 모습들이죠. 자, 그래서 근친혼이 일시적으로 혈통을 지켜주는데 유용할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유전적 다양성을 줄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전적 다양성이 올라가면 특정 유전자 하나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유전자가 이를 상쇄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근친혼을 통해서 이 유전형이 거의 비슷해지는,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줄어들게 되면 이런 상쇄작용이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상이 생긴 유전자의 표현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성이 매개가 되는 유성생식 그 자체가 유전적 변이가 엄청나게 생기는 작업들이고 유전적 다양성을 크게 높이는 작업이고, 이게 바로 우리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하고 재밌는 특성 중에 하나가 진화적 전략인데, 이 진화 전략의 핵심이 유전적 변이,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근친혼은 이제 금지되어야 되는 상당한 유전학적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유전학이 발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합스부르크 가문은 멸망이 되었고, 그래서 새로운 또 권력 계층이 나오고, 그 권력 계층은 또 어떤 식으로든 권력을 유지하는 방책을 만들었겠죠. 그게 결혼과 같은 생물학적
문화적 정책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사회적 문화적 정책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어떤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문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었을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균형점들은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또 그 권력 계층이 교체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상당한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이 벌어졌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아주 흥미로운 가정이고 상상이 좀 필요한 대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우생학이 등장한 배경도 사람들은 다 동일하지 않다. 그러니까 특성들이 누구는 자질이 뛰어나고 누구는 자질이 못하다. 그런데 자질이 뛰어난 사람들끼리 계속 같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해야 이 자질이 유지가 되고 발전이 된다. 뭐 이런 가정들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생학은 이걸 인위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간의 품종을 개량하려는 시도였던 겁니다. 자, 이제 우생학이라는 걸 다시 조금 정리해보면 우수한 유전 형질을 선별하고 개량해서 인간의 유전적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했던 지금으로 보면 사이비 학문이었습니다. 자, 찰스 다윈의 사촌이기도 했던 프란시스 콜튼이 창안을 했고 인간의 자질을 개량하려는 욕망을 과학의 지위에 올려놓으려는 엄청난 기획이었습니다. 자, 콜튼은 인위적으로 결혼시키던 이런 선택을 해서 인간의 자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진보를 이루려고 했는데 콜튼이 했던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 말과 소의 교배 개량에 들어가는 비용과 노력의 5%만 인간을 개량하는 방법에 투자를 한다면 수많은 천재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콜튼이 이런 생각을 한 최초의 사람이냐? 사실 인간을 개량하려는 욕망은 아주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자, 플라톤은 국가에서 우수한 사냥 개끼리 교배를 시켜야 우수한 새끼를 낳는 것처럼 선택적 임신을 통해서 인간을 개량시켜야 된다 생각을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주인보다 열등하게 태어난 노예는 본성에 따라 노예가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길들인 동물이 인간의 지배를 받을 때 아주 행복하듯이 열등한 사람은 우월한 사람의 지배를 받을 때 훨씬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콜튼이 보기에는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특성은 유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회적 성공 능력이 모두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적 결혼, 선별적 임신을 통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인간 종의 자질을 제거를 해야만 점점 더 인간이 완벽해질 수 있고 우리 미래의 사회가 보장될 수 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인류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이기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 미래 사회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인간을 만들어내려면은 이 우생학적 방법을 계속 펼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회적 큰 충격은 이제 나치의 인종차별 정책이고 유대인 대학살이라는 이 참극이 일어난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사실은 이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수하다 이런 것들은 주관적인 감정인데 이걸 객관적으로 어떻게 수치화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수학 문제를 반복 숙달해서 잘 푸는 학생이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누구를 딱 붙잡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똑똑하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나라 사람한테 영어를 인터뷰를 해서 영어를 잘한다 안 한다 이걸로 우수성을 따져보면 이거 좀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런 것처럼 우수하다라는 걸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강조하지만 유전자형이라는 것은 표현형과 직접 대응되질 않는다. 일란성 쌍둥이를 보더라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생긴 것도 조금씩 달라지죠. 커가면서 취향도 조금 달라지고 좋아하는 음식도 나중에 좀 달라집니다. 성격도 좀 달라지고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서 일란성 쌍둥이인데 한 친구는 문과로 가고 한 친구는 이과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유전자형과 환경이 합쳐져서 표현형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겠다. 이거 엄청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모르는데 한 150년 전 우생학이 탄생했던 그 시점을 생각해보면 사실은 아주 관념적인 수준이었고 그냥 사실스러움, 그럴듯함, 지금으로 말하면 가짜 뉴스, 포스트 추루스, 탈진실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극히 일부의 사실과 거의 대부분의 거짓을 믹스해서 그럴듯하게 포장해낸 사이비 학문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흥미롭고 사실 그럴듯한 질문인데 1차적으로 그러니까 탈모
이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낙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가 비만하면 위험하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맞는 말을 공표하고 이걸 홍보를 통해서 아이들이 너무 살찌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건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말인데, 이 말을 하는 순간 뚱뚱한 아이들은 낙인을 찍히게 되고 놀림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차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항상 전문가가 좀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선의의 의도로 얘기를 했지만 사회에서는 차별의 용어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일단 탈모를 예를 든다기보다는 좀 다른 얘기를 좀 하자면은 유전자 연기 서열이 유전 정보라고 그랬죠. 인간의 손으로 이걸 설계를 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상상력. 이거 20세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상상력이었는데 이게 21세기 들어오면서 현실화, 구체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2002년에 그 바이러스 중에 한 종류인데 폴리오 바이러스의 DNA를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데 성공하면서 인위적으로 바이러스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아주 원시적인 거지만 생명체를 우리가 창조를 해낸 거죠. 이후 합성생물학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이제 인공 박테리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8년 11월 달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전 세계가 경악을 했던 일인데 중국 선전시의 남방과기대에 허쟁쿠이라는 과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너무 무책임하게도 그 크리스퍼 기술, 유전체 편집 기술이라고 그러죠. 이걸 통해서 CCR5라는 유전자를 변형을 시켜서 에이즈에 걸리지 않는 아이가 태어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크리스퍼 기술이 아직 불완전하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조사해 보니까 의도하지 않는 유전자 변형이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에게 일어난 이 유전자 변형이 앞으로 이 아이들의 인생 전반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됐던 이런 무책임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당시에 노벨 수상자인 데이비드 볼티모어라는 저명 과학자는 아주 무책임하고 은밀했을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시도라고 아주 강력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과학기술기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도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 윤리의식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 자체, 기술 자체가 어떤 가치가 탑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만은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가치를 통해서 뭔가를 새로운 것들을 구현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사실은 이제 그래서 점점 더 과학자 양성에서 이런 사회, 윤리, 뭐 인문학적 소양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강조가 돼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같이 해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것 같지 않다라는 건데요. 왜냐 그러면 이제 허쟁쿠이가 내세웠던 건 중국의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것도 편견이 있기 때문에 에이즈를 걸리지 않도록 하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명분을 내세우긴 했지만은 만약 부모가 에이즈 환자다 그러면 아이가 에이즈에 걸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시험관 아기 시술하고 정자 세척 같은 이런 방식을 쓰면 에이즈가 걸리지 않는 아이를 얼마든지 태어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대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 보면 또 사회적으로 입양을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들도 있고요. 워낙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이 불임 시술을 하는 이 기술로 에이즈가 걸리지 않는 아이를 태어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을 택했다라는 것 자체는 용납하기가 쉽지 않은, 그리고 허쟁쿠이가 이 분야에 뭐 아주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냐 뭐 그런 것도 아니죠. 이 분야를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지탄받을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 교실에서 기초 연구를 하고 있는 전주홍이라고 합니다. 주로 제가 하는 연구는 현재 우리 몸, 특히 우리 세포가 어떻게 외부 환경이 바뀌더라도 여기에서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자 수준에서 탐색하는 분자 생리학 연구라는 걸 하고 있고요.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암 연구 쪽으로도 좀 확장이 되어서 암 세포들은 어떻게 외부 환경 변화에 그렇게 잘 적응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암 세포가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을 찾아서 공격을 하면 효과적으로 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과학이 조금 더 대중화돼야 된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해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과학적 지식을 함량하는 것,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과학적 사고를 하는 것.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대중 서적들도 쓰면서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천년 자원도 없고 과학자 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과학자들을 길러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 속에서 이제 인문학, 예술과 과학의 융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런 고민들을 책으로 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읽고 과학자를 꿈꾸는 사람한테 뭔가 영감, 통찰을 주고자 뭐 여기 보시는 역사가 묻고 생명과학이 답하다 이런 책들을 내면서 이제 좀 더 나은 과학이 될 수 있게끔 기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